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3도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강원 영서와 경북 북동쪽으로는 약한 빗방울 예보돼 있네요. 학과 여우. 김현정의 뉴스쇼가 선정한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어려서 본 동화가 한편 떠오르는 아침입니다. 학에게 음식을 주는데 넓은 접시에 담아주고요. 여우는 호리병에 음식을 담아주죠.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까지 누적 환자 수 100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참으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면 분명 변이 바이러스가 생길 거고 그건 북한을 넘어서 전 세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더 심각합니다. 의료체계가 취약했던 남아공에서 오미크론이 생겼을 때 그랬고요. 인도에서 델타 변이도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북한만을 위해서가 아닌 전 세계를 위해서 지금 백신 지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지원해야 하고 북한은 괜한 자존심 펼 게 아니라 그 지원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결할 게 운송과 보관입니다. 북한 전기 사정 생각하면 발전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발전기는 제재 품목이죠. 이런 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가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논의돼야 할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한동훈 임명 초읽기. 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시한이 오늘까지예요. 네, 이 재송부 시한이 지나가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르면 내일 임명할 걸로 그래서 관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너무 대놓고 이제 측근 정치여서 이제 여론 부담도 좀 있고 조국 전 장관 수사 문제로 이제 민주당 반발도 컸잖아요. 네.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이제 아시다시피 헛발질하는 바람에 그 부담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여야가 이게 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이랑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 이제 연계가 돼 있거든요. 이게 지난주까지 여야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아니 사실상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연계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연기돼 있었다고 보는 거죠. 네, 뭐 그런 점도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하고 싶은데 네. 독주 프레임이 좀 부담스럽고, 네. 민주당은 그 총리 후보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키고 싶은데 그걸 하면 또 발목 잡기 프레임이 부담스러웠거든요. 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서로가 상대방이 하기를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저쪽이 하게 되면 상대방 탓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니까 그랬었는데 이게 민주당 성비 문제가 잇따라 터지면서 민주당에서 내부 기류가 좀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이분이 이재명계 좌장인데 네. 우리는 대선 패배를 반성하고 일단 기회는 좀 주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조응천 의원 최근에는 송영길 전 대표까지 좀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종합했을 때 장관 후보자 18명 중에서 14명은 이제 이미 임명이 됐고 네. 남은 건 이제 교육부 장관, 그러니까 김인철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자리가 하나가 있고 요거 제외하면 한동훈 후보자랑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그 장관 후보자 정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임명이 애초에 좀 그러니까 재송부 시한이 지난 지가 좀 돼서 가능한데 대통령의 결단이 지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어떤 마지막 여야 빅딜에 좀 재물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예측도 지금 정치권에 있습니다. 네. 김준일 대표. 예. 민주당은 그냥 지금 고민이 깊습니다. 예, 기류가 한 일주일 사이에도 한 서너 번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낙마를 시키는 걸로 갔다가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것 같다.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이거를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계속 연기되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의원총회를 여는데 오늘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시정연설이 있고 여기에서 의원총회 열어서 뭐 추경 논의를 한다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걸 보면은
이 한덕수 총리 연기 투표는 논의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인준 문제에 대해서 논의 안 한다. 예.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게 딱 그런 거예요. 시험 보기 싫어서 일단 좀 미루는 거 있잖아요. 시험 공부 안 하고 미루는 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여론을 보면서 가겠다라는 건데 여론은 점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런데 인준을 해주기는 싫고 약간 이런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하자는 거예요. 뭐가 됐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결론을 내리든 민주당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인준 투표 부결을 하면은 예.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고 인준 투표 되면 좋은 거고 통과되면 좋은 거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주에 그 박병석 국회의장한테 직권상정 해달라고 빨리 이거 그랬었죠. 예 그렇게 지금 요청하는 게는 그런 이제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당 지지율,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 박법 통과 후에 계속 하락하고 있는 중에 성비위 사건까지 터지면서 이런 고민이 주말 사이에 더 깊어졌을 것 지금 같습니다. 나와 있는 여론조사도 그 성비 사건이 터진 그 직전 혹은 터진 시기랑 아주 맞물려 있는 상황이어서 그 이후 여론은 지금 더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 이번 주 관전 포인트는 뭐예요, 김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 일정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제가 좀 많거든요. 당장 오늘 오전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회 시정연설이 있고요. 예. 요 시정연설 같은 경우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추경안을 협조 요청하는 건데 추경안 자체는 사실 뭐 지방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야의 액수에 좀 차이가 있지만 그걸 좁히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말씀을 우리가 앞에 드렸던 내각 인선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첫째 과제가 될 것 같고요. 네. 둘째 더 중요한 건 토요일 날 그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의제를 실무 라인에서 좀 구체적으로는 최종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뭐 한미 동맹 강화하는 게 아마 제일 클 걸로 지금 손꼽히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지원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대통령이 한 상황이긴 한데 북한이 일단 지금은 중국의 지원을 먼저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요 네. 의약품 지원 논의가 좀 어떻게 될지 이번 주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죠. 사과는 없었다. 민주당 예. 박완주 의원이 이제 제명이 됐는데 제명된 후에 입장을 처음으로 내놨어요. 어제 냈습니다. 이게 사건 알려진 이후에 사흘 만인데요.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과 나에게도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하게 제명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라고 썼어요. 제명이 되긴 했지만 아닌 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과로 들리진 않죠. 예. 그러니까 물론 그 본문 내용 중에 그러니까 문자 내용 중에 많은 분들께 혼란과 고통스럽게 해서 죄송할 뿐입니다라고 쓰긴 했는데 이게 좀 불특정 다수한테 좀 사과한 거고 네. 피해자한테 한 말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기되고 있는 보좌진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조만간 이제 박완주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성비 논란이 지금 한 명이 좀 더 있는데 뭐냐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실의 윤재순 총무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신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윤재순 비서관 검찰 출신이에요. 예. 검찰 재직 시절에 성비위로 뭐 성추행, 성희롱 이런 걸로 2차례나 징계를 받았다는 거죠. 네, 그런 처분을 받았었던 걸로 알려졌는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뭐 계속 가는 기류거든요. 뭐 낙마나 뭐 이분을 뭐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가는 기류인데 주말 사이에 논란이 또 터졌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이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등단한 시인이에요. 네, 네. 예. 근데 그 시를 과거에 썼던 시집을 찾아봤을 때 왜곡된 성인식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하철 성추행을 묘사하면서 그거를 짓궂은 사내 아이들의 자유라고 썼거든요. 뭐 이런 좀 문제들이 있고 그 시집 곳곳을 찾아보면 이런 부적절한 얘기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들이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김준일 기자. 예. 시는 이거는 좀 문학이니까 은유적인 표현까지도 좀 넓게 봐주자라는 게 뭐 당선인 대통령 측이나 뭐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시까지 갈 것도 없이 검찰 시절에 있었던 그 징계 내용을 보면 껴안는 것도 있고 예. 볼에 입을 맞춘 것도 있고 이게 과연 경미한 사안이 맞는가 예.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되기는 했는데 1996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좀 오래되긴 했으면 어쨌든 그 내용이 매우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박완주 예. 윤재순, 박완주 의원이요. 박완주 예, 예. 의원은 이제 윤리특위 이제 제소를 해가지고 이거를 처리를 하려고 하면서 대통령실도 빨리 윤재순 해임해라. 이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어요. 우리도 엄정하게 처리할 테니까 그 전에는 이준석 대표 성접대 의혹 관련해서 저 국민의힘도 빨리 처리를 해라. 그리고 윤재순 비서관도 빨리 해임을 해라. 이렇게 지금 공세를 펼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양당이 다 이런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논란들이 지금 같이 불거져 있다라고 볼 것 같은데 지금 김성회 종교 다문화 비서관 같은 경우는 사퇴를 했습니다. 자진 사퇴를 지난 우리가 방송하고 예. 바로 김성애 사퇴를 비서관은 했어요. 왜 그 위안부 화대 이 발언으로 예, 예, 문제됐던 예. 그분이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더 밀리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너무 밀린다라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현재는 뭐 좀 안고 가려는 것 같은데 이 윤재순 비서관을? 예, 윤재순 비서관을. 근데 총무비서관이라는 게 인사를 총괄하고 살림을 총괄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 뭐 이런 것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적절하냐 이런 논란이 상당히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면서 이제 능력이 있어서 쓰는 거라고 하는데 능력 있는 사람 중에 이런 문제 없었던 사람은 없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같이 나오는 거죠, 김가연 기자. 네, 그렇고요. 그 민주당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가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가 되고 그 다음에 징계수위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윤리특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유명무실한 측면이 좀 있고 그래서 여기 넘겨진다고 해서 바로 어떤 신속한 수술이 될 수 있을 거냐 이런 의문이 좀 남아 있거든요. 네네. 실제로 지금 윤미향 의원,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그 한 2020년 9월, 10월 이쯤에 계속 어떤 윤리특위 제소가 됐는데 네. 1년 넘게 지금 그게 좀 지지부진하게 계속 가다가 그 윤리심사위의 판단이 내려진 것도 지금 올해 1월이었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박완주 의원 아닌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제명까지 된 상황에서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다음으로 가죠. 루나 쇼크. 루나 쇼크, 가상화폐 루나, 테라 시가총액 58조 원이 일주일 새에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게코라는 곳의 분석인데요. 이제 4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거의 58조 원 가까이가 지금 증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나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들어있던 코인이고 테라 같은 경우는 루나 같이 연동되는 이제 자매 코인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가치가 폭락하면서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다 거래 중단이 되고 뭐 상장 폐지 조치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사실상 뭐 휴지 조각이 된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한 20만 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루나 테라를 개발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예. 권도형 씨 예. 입장을 냈어요. 뭐 모두에게 고통을 줬다 이렇게 좀 실패를 자인하고 또 사과를 했습니다. 네, 김준일 대표. 예. 10억 투자한 사람이 지금 0원 남았다는 거잖아요. 다 날렸다는 거잖아요. 예, 뭐 2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뭐 수십조 원이 지금 날아간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권도영 씨의 이 태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예. 권도영 씨를 좀 소개를 하면은 한국에서 대원 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스탠퍼드대 이제 컴퓨터공학과 나온다 졸업하고 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로 일을 하다가 이제 창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 붐을 일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1달러와 1테라를 연동을 시키고 만약에 1테라가 좀 가격이 달러로 가치를 못 미치면은 네. 루나를 발행을 해가지고 그걸로 판 돈으로 다시 가치를 끌어올리는 뭐 이런 방식이거든요. 루나가 떨어지면 테라 찍어서 올리고 음, 테라가 떨어지면 루나 찍어서 올리고 그래서 쌍둥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급락장에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예전에 2008년에 금융위기 때 파생금융 상품하고 비슷합니다. 결국은 그때도 시장이 작동하면 문제가 없었는데 급락하면 문제가 됐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과거에 있던 발언들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한 일주일 전에 그 체스닷컴이라는 데서 이 권도영 씨가 인터뷰를 했는데 코인의 95%는 죽을 거다. 그걸 지켜보는 건 재미있겠죠라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감이 있었고 본인은 안 죽을 거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이제 그 95%에 들어간 거죠, 사실은. 예.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이게 사기다. 사실상 폰지 사기다 이런 얘기를 막 여러 경제학자들이나 했는데 예를 들면 영국의 경제학자 프란시스 코폴라가 얘기를 했는데 나는 트위터에서는 가난한 사람하고 토론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경제학자를 굉장히 무시했던 발언들이 뒤늦게 지금 조명을 받고 있다든지.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금융당국에서는 법적으로 개입할 어떤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 인정된 게 아니니까 예, 지금 예. 제도권에서. 제도권에서 그래서 지금 뭐 손 놓고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현정의 뉴스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한판 승부 진중관 김성회 박재홍입니다. 한판 승부.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합니다. 북한이 공개한 내용만으로도 이렇습니다. 4월 말부터 원인 모를 유열자, 그러니까 열이 나는 사람이 발생했다. 5월 12일 하루에만 18,000여 명 발생, 13일에는 17만 4천여 명 발생, 14일 토요일에는 29만 6천여 명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누적 사망자는 42명. 근데 북한이 공식 발표한 숫자가 이렇다는 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감염됐을 거고 사망자가 이미 10만 명 넘었을 수도 있다. 뭐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인도적 의료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당장 지난주에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발사했고요. 핵실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북한과의 관계 설정이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이분의 생각을 경청하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관님. 반갑습니다. 정 장관님이 나오셨다는 얘기는 남북 사이에 아주 좋은 일이 있거나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는 후자예요. 북한의 코로나 상황 지금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아까 발표한 내용을 정리를 잘 하시던데 예. 아마 제 느낌으로는 그보다 좀 더 심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음.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도 더 심각할 예, 거다. 그러니까 북한 사회 특징이 옛날부터 그 사실대로 보고가 잘 안 돼요. 책임 문제가 나오니까. 아하. 예, 그래서 그거는 뭐 50년대 중반 그 때부터 김일성이 매일 꾸짖는 얘기가 이 보고에서 형식주의와 요령주의 좀 철폐하라. 거짓 보고를 하고 실제 나가 보면은 상황은 다르고. 예. 아마 그 지금 중앙통신이나 중앙방송이 평양방송,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상황은 안 좋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하루에 지난 토요일 하루에 29만 6천여 명 거의 30만 명 나왔다고 했는데 그것도 적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쪽 저 식량난 겪은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예. 면역력이 그러니까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 면역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퍼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더구나 이게 좀 스텔스 오미크론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거는 전파력이 더 빠르죠. 그러니까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걸려 가지고 겪는 고통은 상대적으로 적을지 몰라도 그 퍼지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병에 걸려 가지고 고생하는 정도가 약하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한테는 약할지 모르지만 예. 면역력이 약한 북한 인민들한테는 그 타격이 크죠. 그래서 지금 사망자가 고생하죠. 북한이 발표한 42명이 아니라 10만 명쯤 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 얘기가 맞을 수도 있다니. 그래서 예. 인구의 10%가 이미 확진자일 거라는 그 분석도 일리가 있다고 보세요? 그건 좀 너무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쨌건 북한 사회 특징이 그 단계적으로 보고에서 올라가는데 보고 과정에서 자꾸 생략이 되거나 감추는 것들이 모여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 앞에 책상 앞에 놓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 상황은 그보다 심할 거다. 참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방역 시스템, 의료 시스템이 이걸 받아내느냐 하는 문제인데 예. 우리도 코로나 초창기 생각해 보면은 마스크 없어가지고 우리도 발 동동 굴렀었거든요. 그렇죠. 그거 생각하면 지금 북한은 도대체 이 시스템이 받아낼 수 있는 것인가 어떻습니까? 우선 지금 5월 12일 날 새벽 2시에 조선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 가지고 바로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큰일 났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방역대책사령부 방역사령부라는 걸 발족시키고 방역사령부의 지시는 당 중앙의 지시하고 똑같이 받아들여라 하는 그 지시를 내렸는데 그거 엄청난 거죠. 우리로 엄청난 따지면 거죠. 질병청이 뭐라고 하면 이거는 뭐 대통령이 청와대. 뭐라고 하는 거 똑같다. 그래, 질병청의 얘기는 바로 청와대 얘기로 얘기다. 알고 받아들여라. 대통령 얘기다. 그 정도였는데 그때 그 김정은 위원장이 쓰고 있는 마스크를 보니까 그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KF94인데 예. 굉장히 그 얇은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쓰고 있을진데 다른 사람들은 뭐 대충 헝겊으로 만들어가지고 가렸을 뿐인데 그게 뭐냐면은 비말 돌아다니는 그 비말이 쉽게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그 마스크부터 이제 아주 좀 그 조금 질이 낮고 제가 자세히 그다음에- 그걸 자세히 볼 걸 그랬는데 그니까 덴탈 마스크처럼 그렇죠. 보였군요. 그다음에 이제 진단 키트 없고 예. 그다음에 뭐 급하게 쓸 수 있는 그 해열제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뭐 금은화라고는 한약이 있습니다. 그게 인동초 계통인데 금은화. 금은화. 예. 아까 뉴스에서는 그냥 은화라고 그러던데 그 뭐 그런 걸 달여 먹어라. 그다음에 버드나무 사실은 껍질을 달여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살림이 더 황폐해지니까 버드나무 잎을 달여 먹어라. 이게 민간요법으로 예. 그 전해져 내려왔었죠. 그러니까 지난 그 전에 2003년 사스 때도 예. 그런 방법을 쓰긴 썼어요. 아 사스 때랑 지금 똑같은 그런 민간요법을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걸 그 처방하는 거죠. 약이 없으니까. 약이 없으니까. 불쌍하지 지금. 불쌍하죠. 그러니까 해열제 없으니까 해열제 먹어라는 그렇죠. 얘기를 막 할 수 없으니 그냥 금은화라는 초를 뜯어 먹어라. 해열제를 만들어서 먹어라. 해열제 알아서 만들어 먹어라. 참, 이게 굉장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상약품을 내놨다고 그러는데 예. 그게 무슨 코로나 치료하는데 뭐 얼마 그러나 그런 정도로 그 긴장하고 지금 대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애민 정신을 또 부각시키는 그 와중에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참. 알겠습니다. 진단도 잘 안 되고, 제가 그 얘기도 안 여쭸네요. 키트 같은 건 당연히 지금 뭐 없겠죠. 없죠. 무슨 키트 얘기할 때가 아니죠. 없어. 마스크도 없는데. 자, 진단도 잘 안 되고 있고, 실제로 증상이 있어도 좀 쉬쉬할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격리가 4주라면서요. 그 열 있으면 격리 4주랍니다. 그럼 4주 동안 장마당을 나가야 뭘 팔아서 먹고 사는데 4주 동안 아무것도 못 한다는 얘기니까 결국 쉬쉬하고 지금 다니지 않을까. 그게 그러기 때문에 더 쉬쉬하는데 이럴 때 사실은 우리가 좀 나설 필요가 있는 것이 95년에 네.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에 봉착을 했었습니다. 예. 웬만하면 그런 짓 안 할 텐데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들이니까 95년에 5월 달에 자진해서 국제사회에다 대고 식량 구호 요청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때 남북 관계는 형편없이 안 좋을 때입니다. 예.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94년 7월 8일 날 김일성 주석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갑자기 사망을 해가지고 정상회담을 못했지만 그때 이제 우리 김명삼 정부에서 저는 그때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 비서실에 통일비서관으로 일할 때예요. 예. 조문을 못하게 했다고 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하여튼 매일 쏟아냈습니다. 그렇죠. 김영삼 이름 하나 붙여놓고 뒤에다 가진 나쁜 욕을 다 붙여서 매일 욕을 해댈 때였고 예.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때는 뭐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는 없었지만 그렇게 김영삼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악담을 늘어놓는 매일매일 그런 상황에서도 김영삼 대통령은 동포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쌀을 안 보내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쌀을 보내는 적이 있어요. 그랬었죠.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다행히도 13일 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네. 북한이 이제 12일 날 코로나 발생을 실토하니까 했다는 뉴스를 듣고는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천만다행입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지금 뭐 핵실험하고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고 미사일 발사해야 되는데 무슨 너무 코로나 방역 그 지원을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할 사람도 있어요. 네네. 그러나 이거는 지금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북한에서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면 변이가 나올 수 있고 그거는 북한을 넘어서는 문제가 또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시 북한발 무슨 뭐 네. 이 저 그 새로운 유행이 전 어. 세계에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도 그 변이가 발생해가지고 전 세계를 괴롭힌 적이 있는데 예. 북한발 변이 바이러스가 또 어디로 퍼져나갈지 합니까? 중국으로 퍼져나가고 저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한국으로 중국 넘어서면 한국으로 올 들어온다고 수도 봐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의약품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빠른 결정은 잘했단 말씀이에요. 잘한 거죠. 예. 그리고 지금 13일 날 그 임명장을 받은 것 같은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예. 오늘쯤 취임식을 할지 모르겠어요. 금요일 날 오후에 했으니까. 음흠. 이 청문회 할 때 내가 이제 열심히 봤습니다. 인사청문회. 예. 청문회에서도 바로 그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그다음에 뭐 코로나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이더라고요. 그다음에 대북 정책에 관한 한 그건 이어달리기로 가야 된다 하는 발언을 했어요. 이어달리기. 그래서 예. 오늘쯤 아마 대북 전통문이 나갈 것 같은데 오전에 나갈지 오후에 나갈지. 다행히도 지금 그 차관은 통일부에서 정말 대학원 졸업하고 들어와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통일부 차관이요. 이번 이 신임. 김기용 차관이 예. 뭐 남북 대화 업무라든지 대북 정책이라든지 뭐 교류 협력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이 소상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문제를 가지고 남북이 이 대화를 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낼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사실은 정세현 전 장관께 그걸 여쭈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임 선배 장관으로서 지금 권영세 장관, 그러니까 새로운 통일부의 이 내각이 어떤가, 행보는 어떤가 좀 평가해 주십시오 하려고 했던 참인데 지금까지는 정 장관님 보시기에 잘하고 있습니까? 청문회에서 답변한 대로만 한다면은 나는 뭐 100점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90점은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보시는군요. 그리고 이제 장관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예. 그리고 또 권영세 장관은 이제 인수위 부위원장도 했고 대통령의 뭐 대학 선배이기도 하고 실세 중에 실세 아닙니까? 실세죠. 거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 사정을 잘하는 차관이 그 뒷받침만 해주면 예. 뭐 선제 타격이니 예. 무슨 뭐 정밀 타격이니 하는 문제 가지고 남북이 상당히 각을 세웠던 시간이 있었는데 네. 이 코로나 문제를 계기로 해서 남북 간의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도 있겠다.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요 코로나 이야기 나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방사포 쏘고 막 취임식에 맞춰서 포를 쏘고 핵실험한다는 거 거의 기정사실처럼 얘기가 되고 뭐 이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대로 그냥 냉각이 되겠구나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장관님 보시기엔 오히려 그 코로나 지원하고 뭐 이러면서 풀릴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뭐 전화위복이라는 말은 너무 좀 과한 표현이지만 예. 북한이 코로나에 그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때 지금 심각한 그 위기에 빠질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경우에 북한이 남북 관계를 그렇게 악화시키거나 뭐 이러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는 준비는 다 된 것 같은데 핵실험도 예. 그래요.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핵실험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민심이 뒤숭숭해지면 뭔가 다른 쪽으로 이 관심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핵실험도 하고 뭐 바깥에 있는 적과도 더 날세우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글쎄 그런데 사람이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서 정세가 불안하면은 밖에다가 이제 적을 만들어 가지고 예. 일부러 만들어서 내부 대략 단결. 결집을 단결을 하려고 했었지만 이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그 대외적으로 도발을 해가지고 밖으로부터 더 그 센 압력을 또 제재를 받는 일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북한 인민들의 지지 속으로부터 예. 지지가 깨지죠. 그래서 모처럼 시작한 우상화도 이제 어려워집니다. 우상화 작업도 어려워질 정도가 될 거다. 말하자면 뭐 극단적으로 쿠데타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어요. 쿠데타는 어렵지만 그러나 하여튼 인민들의
지지가 떨어지면은 네. 아무리 저게 여론조사 안 하는 데라 할지라도 네. 불안하죠. 알겠습니다. 따라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을 오히려 이제 멈추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아니, 그걸 이제 말씀이신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네. 아까 그 사회자께서도 잠시 초입에 말씀하셨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코로나 문제를 놓고 긴밀하게 협력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도 답이 올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제안하면은 근데 네. 저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21일 날 열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 주말이죠. 토요일이죠. 토요일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 토요일인데 그 결과를 좀 지켜보고 움직일 거예요. 북한이 예. 지금 테이블에 나올 공식 의제로는 없어요. 보니까. 그러나 그러니까 동맹 얘기가 있고 예. 경제 얘기가 있고 국제 현안 얘기가 있는데 예. 국제 현안 중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들어갈 자, 수 장관님. 있죠. 네. 권영세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의견 중에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북 특사로 검토할 수 있느냐라고 태영호 의원이 물으니까 검토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북 특사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날 그 한미 정상회담을 끝내고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바쁜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문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그냥 옛날에 한번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한두 번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우정으로 만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그렇게 안 움직이잖아요. 아, 그래요? 우정 아니에요? 쓸모가 있으니까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할 얘기가 꼭 있어서. 뭔가 지금 문재인이라고는 글쎄 김정은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예. 트럼프하고 문재인. 그렇죠. 근데 트럼프를 써먹을 수는 없지. 아,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을 특사로 보낼 수는 없으니 그렇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사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거 아니고는 만날 일이 뭐 있어요. 말하자면은 예전에 뭐 카터 대통령을 보낸다든지 사실 미국은 그런 전통이 그렇죠. 있잖아요. 카터 대통령이 94년에 간 적이 있고 예. 클린턴 대통령도 가서 그 억류돼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오고 그런 예. 적이 있었죠.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을 쓸 수는 없으니 문재인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좀 뭐 꺼려하거나 이러진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 기분은 안 좋겠지만 그러나 문 대통령이 움직여 가지고 한반도 상황이 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핵 문제 해결의 수순을 밟을 수 있게 된다면 그건 인정을 해야 되고 그걸 오히려 문 대통령을 활용해서라도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자기 업적으로 삼을 수가 있죠. 권영세 장관의 대답은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교감이 있는 채 한 나온 대답이라고 그럼요. 보죠. 저는 그냥 태영호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그렇게 쉽게 답이 나오는 거 보고 사전에 이미 교감이 있었구나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님 고맙습니다. 예. 예, 2부에서는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겠습니다. 네 번째 도전이네요. 포부도 듣고요. 또 이재명, 송영길 후보가 한 발언에 대한 답변도 듣겠습니다. 2부로 가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주말 지내면서 지방선거 분위기 더 달아오르고 있죠. 오늘 2부에는요. 오세훈 서울시장이자 서울시장 후보기도 하죠. 오세훈 시장을 만나보고요. 월요일에 코너 뉴스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근택, 김근식, 두군 브라더스가 골라온 키워드도 함께 하시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레인보우 유튜브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놓치마 뉴스. 이 시각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는 뉴스, 네티즌이 주목하는 뉴스, 놓치마 뉴스. 강승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소식 뭐부터 볼까요? 전 세계 코인 95%는 죽을 거라던 루나 개발자의 발언. 예, 루나 테라 개발자 권도형 씨 이야기 아까 연구소에서도 잠깐 네. 다뤘는데 뭐 주말 사이 온라인상에서도 대단했어요. 굉장히 네. 뜨거웠어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한 거죠? 일단 이 권 대표가 그 일주일 전 한 인터뷰에서 한 내용인데요. 가상화폐 기업이 5년간 얼마나 살아남을 거라고 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전 세계 코인 95%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저런 식으로 저 인터뷰를 한 거죠? 네. 예, 예. 일단 그 태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대표가 뭔가 여유 있는 태도로 좀 웃으면서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더 그 루나라는 코인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을 내비쳤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뭐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석을 가리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을 거다 뭐 이런 취지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일주일 뒤에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됐고요. 그리고 내 발명품이 모두에게 고통을 줬다. 뭐 실패를 인정하고 또 부활할 뜻까지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부활은 힘들 거라는 뭐 전문가들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싱가포르에서 권 대표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지금 이런 보도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권 대표가 사는 집에 한 유튜버 VJ가 찾아갔다가 자수를 했죠, 이 사람. 네, 자수했습니다. 지금 권 대표 가족들에 대해서는 신변 신변 보호 보호, 네. 조치도 취해진 뭐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 루나 코인 이야기. 하여튼 코인 투자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교훈 네. 다시 한번 남겼고요. 다음 소식이요. 지하철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성범죄. 그렇죠. 불법 촬영 같은 것들. 네. 어제 통계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해마다 2천여 건이 발생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게 이런 불법 촬영이었고요. 네.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지하철 2호선이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 네. 이용객도 2호선이 제일 많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환승객들도 많기 때문에 2호선이 가장 많이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뭐 소형 카메라 신발에 붙인 케이스며 뭐 각가지 케이스들이 네. 많더라고요. 황당한 경우들 정말 많았습니다. 아, 왜 이런 쪽으로 이렇게 머리들을 쓰는지 그 좋은 머리 다른 데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예, 지난주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후보들도 선거사무소 열면서 필승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도 거물급 정치인들의 대결로 관심이 집중되는 곳 서울시장 선거. 지난주에는 송영길 후보 만나봤고 오늘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연결을 해보죠. 오세훈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서울시장 네 번째 도전이십니다. 네, 뭐 조금 억울합니다. 사실 뭐 6년밖에 일 못했으니까 1.5선 정도라고 해야 옳은데. 그 매번 도전할 때마다 느낌이 좀 다르세요? 어떠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계속 마음은 새롭죠. 이번엔 정말 절실하게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요. 왜 또 오세훈이어야 하나라고 묻는다면? 예, 준비돼 있으니까요. 명실공히 서울 전문가가 이제 지난 1년 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4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이 어렵게 그리고 정성껏 마련한 계획이 무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시동이 걸렸거든요. 이제 시동 걸렸으니까 시동 걸고 출발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호소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상당수의 정책들이 작년 연말에 예산에 반영이 돼서 올 초부터 실행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예, 시장 바뀌면 또 시동 꺼집니다. 시동 꺼질 수 있으니까 시동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말씀. 1호 공약은 복지특별시입니다. 복지특별시. 네. 취약계층을 위한 4대 정책 이렇게 발표를 하셨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동안에 이 코로나도 그렇고 빈부격차가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어려워진 분들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더 어려워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이 4대 분야 기초수급자들께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예. 예, 이 4대 분야의 사업들을 다 준비를 해서 이제 그 절반 이상 출발을 시켰는데요. 어허. 첫째 생계 부문은 안심소득 시범 사업입니다. 안심소득. 예, 서울에 저소득 가구가 121만 가구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72% 정도인 80만 가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초수급자 그 보호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거든요. 예. 예, 이분들까지를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안심소득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예, 이걸로 서울의 복지틀을 확 바꿔보겠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주거는 이제 임대주택의 고품질화를 선언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 아파트를 타워 팰리스처럼 짓겠다 그러셨더라고요. 예, 선거 때니까 조금 과장해서 타워 팰리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예. 실제로 마음이 그렇습니다. 평수를 한 1.5배 정도 넓혀서 너무 좁거든요, 임대주택이.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들을 전부 분양주택하고 똑같이 맞춰서 고급화해서 정말 거기에 사는 게 이 숨기고 싶은 주거 공간이 아니라 자부심이 느껴지는 자랑하고 싶은 그런 공간까지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계획으로 그 허물고 새로 지을 때가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허물고 새로 짓는 건 당연히 그렇게 짓고요. 네. 현재 사시는 분들은 그 기자재 그 제품 교체 주기가 있습니다. 예. 이거를 10년에서 6년, 5년 이렇게 땡겨서 다시 짓지 않더라도 그렇게 고품질화하겠다는 거고요. 근데 그게 좋은 취지입니다만 아무래도 고급 자재 쓰다 보면은 임대료가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니냐. 또 네. 두 채 지을 걸로 세 채 지어주면 그게 더 나은 건 아니냐 이런 좀 지적도 있긴 하던데요. 예,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을 하게 되면 물량이 2배로 늘어나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임대료가 올라가는 문제는 전혀 걱정이 없는 게 이제 그 평수에 따라서 임대료를 무는 게 아니라 소득 연계형으로 제도가 바뀝니다. 어허. 그러니까 몇 평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소득이 얼마인가를 파악해서 거기에 걸맞는 임대료를 부과하거든요. 예. 예, 거기다가 또 고급화하면 수영장이나 커뮤니티 센터, 독서실 같은 게 들어가면 관리비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도 그렇죠. 계시는데요. 네. 그런 공간은 동네에 개방을 해서 약간의 비용을 받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관리비도 전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 그 밖에도 이제 교육, 의료까지 합쳐서 복지 특별시를 추구한다. 이렇게 제1 공약으로. 특히 제가 강조하는 게 이 교육 부문인데요. 네. 초중고등학교 때 저소득층일수록 학력 격차가 나서 좋은 대학 못 가면 또 취직 좋은 데 못 하고 이게 악순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소득층 우리 아이들에게 온라인으로 강남의 일타 강사라고 그러죠. 예. 명 강사들 예. 강의를 온라인으로 무료로 들으면서 대학생, 대학원생들 멘토를 한 명씩 붙여줬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작년 가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14,000명 정도가 지금 그 혜택을 이미 누리기 시작했는데요. 예. 이거 올해 내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아마 교육 격차 해소는 확실하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들이 있고 또 하나 부동산 정책으로 가보자면은 재개발 재건축의 쾌속 추진 이게 이제 오세훈표 정책이었는데요. 그게 신속 통합 계획 개발이다 해서 줄여서 신통기획 이렇게 불렀죠. 네, 그렇습니다. 한 5년 걸리는 재건축 절차를 2년으로 단축시켜 주자는 것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부동산 값을 들썩이는 쪽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 해서 대통령직 인수위가 안전진단 기준 완화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계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시장 상황을 좀 보고 판단하자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 결국 오세훈 시장의 신통기획은 제동 걸리는 거 아닌가? 주춤하는 거 아니냐?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요. 지금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지구가 53군데입니다. 예. 이미 시동이 걸린 이곳들은 전혀 지장을 받을 일이 없고요. 이제 앞으로 추가로 속도를 내야 될 곳들에 대한 사업들을 조금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조금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기미가 보여서 일단 이 타이밍에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아마 올 하반기 주택가격 동향을 봐가면서 정교하게 그리고 시적절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결국 이 신통기획 같은 거는 선거용으로만 가능했던 공약 아니냐, 현실적으로는 어려웠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해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실제로 국토부가 추진했던 공공개발에서 저희 신통기획 쪽으로 옮겨오는 그 추세가 분명해졌고요. 신통기획으로 하게 되면 이 교통심의나 환경심의, 건축심의를 따로따로 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게 이제 한목에 통합해서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건 맞아요. 문제는 이제 그래서 부동산 값이 오르면 이게 또 부담이 되니까 정부에서 국토부에서는 또 이걸 누르려고 하고 이런 좀 갈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논리로 지난 5년,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
억제했다가 지금 주택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는 사달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예, 구더기 무서워서 장 안 담그면요, 장 못 먹습니다. 국토부 장관도 또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원희룡 이제 장관 계셨죠. 예. 원희룡 장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참 소통이 잘 되는 편이고요. 이미 몇 번 대화를 해보니까 또 생각도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공약이 교통방송의 내용 전환인데 예. TBS 교통방송을 교육방송으로 전환한다. 이 얘기는 TBS라는 방송국은 그대로 두되 방송의 성격을 바꾼다. 뭐 이런 구상이실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교통방송에서 나오는 교통정보를 들으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서울에 별로 없으시죠. 저부터라도 앱을 켜고 바로 운전하니까요. 예. 그런데 필요성이 굉장히 긴급해지고 필요해지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평생교육과 교양 분야인데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은 인생 2모작, 3모작 계속 이렇게 직업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생계수단을 마련해야 되는 분들 숫자가 급증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재교육, 평생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런 기능을 이 인터넷과 융합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날 게 분명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방송 내용의 또 기능의 변화를 추구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EBS가 이미 뭐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이죠. 하고 있지만 서울에서는 그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네. 이미 평생교육 시스템이 마련이 돼서 작동하고 있는데요. 이게 방송과 인터넷 온라인 공간으로 연결이 되면 훨씬 더 교육이 원활해지죠. 용이해지고 예. 이제 그런 관점에서 시의회가 새로 구성되면 이게 조례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 송영길 후보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TBS를 관제 방송으로 회귀시키려는 퇴행적 발상이다. 방송 장악을 노고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예, 예상됐던 반응인데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TBS의 사장님 임기가 조만간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제가 그런 의도라면 네. 저하고 뜻을 같이 하는 분을 사장님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해서 오히려 서울시의 홍보수단으로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지금 방송 기능을 바꾸겠다고 하는 건데 과연 그런 뜻일까요? 선거 때니까 가능한 터무니없는 공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송 장악을 하려고 쳤으면은 다음 사장을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임명을 해서 정치적인 내용을 계속 다루면 됐을 것이다. 그 말씀이세요. 훨씬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공약들 이행을 하려면은 시의회가 오케이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의회 과반수 이상이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지금 시의회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입니다. 106석 중에 한 96석이 민주당 아닌가요? 하여튼 110석 중에 저희 국민의힘당이 6명입니다. 예, 그렇죠. 민주당이 한 96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판이 이번 선거에서 바뀔 것 같습니까? 정말 절실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국민의힘에서. 과반수만 넘기면 정말 좋겠고요. 욕심을 좀 부리자면 과반수 더하기 한 10석 정도만 만들어 주시면 이미 세운 서울 비전 2030 계획이 4대 분야 20개 핵심 사업 70개 단위 사업이 있는데요. 정말 힘차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쟁자 송영길 후보 얘기를 좀 해보죠. 송영길 후보가 지자체장 중에 유일하게 국무회의 들어가는 사람은 서울시장인데 야당 시장이 들어가서 윤석열 정부의 견제 역할을 해야 된다. 매기 역할, 백신 역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 뽑아주십시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정치시장 대 민생시장의 대결이다. 저는 이렇게 구도를 보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걱정이실까요? 사실 누군가의 잘못 가고 있는 길을 설득해서 바꾸는 건 설득력입니다. 공개적으로 갈등을 만들고 시끄럽게 정치 이슈화하는 것이 그 방법이 아니라 조곤조곤 설득하는 능력인데요. 네. 제가 남다른 재주가 좀 있습니다.
어떤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 만나서 조곤조곤 이야기해서 기분 상하지 않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재주가 좀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능력이 잘못 가고 있는 정부의 방향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국무회의에 들어가서 갈등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아마 조금만 생각해봐도 금방 아실 테고요. 그거는 결국 쇼잉하면서 자기 정치하겠다는 뜻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장 자리는 일하는 자리지 갈등을 즐기고 정치 이슈화하고 시끄럽게 보는 자리 아니거든요. 지난 1년 동안 저 일하는데 시끄러운 소리 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 근데 송영길 대표님도 이렇게 조곤조곤 말씀 좀 잘 하시진 않나요? 예, 그건 아주 좋은 분이고요. 그리고 설득력도 있는 분인데 이번에 서울시장의 역할을 예. 국무회의에 들어가서 매기 역할을 하는 걸로 자꾸 말씀을 하셔서 예. 그거는 좀 과한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 1년 동안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국무회의에 들어가서 몇 번 건의도 하고 제안도 드렸는데요. 뭐 국무위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반대하고 그러는 바람에 관철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방향이 좀 아니다 싶은 상황이 발생하면은 매기 역할도 하실 생각 있으세요? 견제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그 역할이라면 제가 아마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먼 팀이니까 같은 팀이니까 쓴소리하기 쉽지 않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진심을 담아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논리적으로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보면은요, 오세훈 후보가 훨씬 우세합니다. 그런데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패배한 이재명 후보가 출격을 하면서 수도권 전반을 견인한다. 이런 전략이 지금 민주당에 있고 한 2주만 봐라. 2주 후면 상황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건 뭐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저 역시도 지금 서울에서 벌어져 있는 지지율 격차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투표날까지 갈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마 한 3% 내지 5% 격차 범위 내로 들어가서 확빙의 승부가 될 거라고 저도 봅니다. 잠깐만요, 시장님. 지금 상당히 차이가 오차범위 밖에서 벌어져 있는데 3에서 5%까지 줄어들 거라고 오히려 보세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가 지금 뛰어들어서 수도권 선거 돕는 것이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뛰어든 게 역효과가 날지 순기능일지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 때하고 투표율을 비교하면 20%포인트 낮아지거든요. 보통 지방선거는 60%가 채 안 됩니다. 거기에 이제 진 쪽은 박탈감이나 상실감 때문에 결집할 거고요. 이긴 쪽은 아무래도 조금 긴장이 떨어지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두 자릿수 벌어졌던 지지율 격차라도 아마 5%, 3% 안으로 들어온다는 게 산술적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괜히 그래서 약간 전략적으로 지금 그냥 이렇게 좀 약한 척 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문자도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한 10%포인트 이상 벌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결국 차이는 1% 이내로 들어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예, 이번에도 절대 안심할 수 없고요.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서울시가 계속 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요, 어제 선거운동 현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하면 세금 둥둥섬밖에 생각이 안 난다. 박원순 전 시장이 물론 잘못은 있지만 시정 자체는 발전시켰는데 오 시장은 지금 1년이 넘도록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글쎄요, 뭐 세금 둥둥섬 얘기하는데 그 사업은 정말 잘못 알려진 것이 세비섬은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서울시 예산이 한 푼도 들어간 게 없어요. 그거를 세금 둥둥섬을 만든 그 엄청난 홍보의 힘, 조작의 힘.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는 조작의 조작 덩어리입니다. 조작도. 두 분이 지금 약간 존재 자체가 조작입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존재 자체가 조작이고요. 조작의 화신입니다.
아니 세상에 대장동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주 싼 값에 땅을 수용했어요. 그리고 아주 비싸게 분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시장으로서. 어허. 그리고 임대주택도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데 10% 최소한만 집어넣도록 설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누군가 엄청나게 돈을 벌도록 해줬어요. 그분들이 돈 번 분들이 다 본인 측근들입니다. 계속 정치를 함께 도와줬던 분들이고요. 어허. 그런데 대장동 사업의 본체가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대선을 치르셨습니다. 예. 그 모습 보면서 참 그 적반하장의 모습이 저분은 정말 조작의 화신이다. 그렇게. 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오세훈 대 송영길의 구도가 오세훈 대 이재명까지 확장이 되는 느낌인데 이번 이제 서울시장 당선되면 그다음 목표는 대선 맞나요? 그런 질문들 종종 받는데요. 네. 정말 사치스러운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치? 예, 왜 그러냐 하면 그 자리는 흔히들 하늘이 내리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 속뜻은 사실은 민심이 불러내야 되는 자리다. 이런 뜻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한 정치인이 혹은 대선에 출마한 사람이 한평생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또 정치인으로서는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지켜보시고 민심이 불러내야 되는 자리인데요. 네. 그런 자리에 대해서 무슨 도전을 한다 안 한다 이런 표현은 저는 표현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1.5선 지나서 2.5선 도전하는 상태에서 예. 그런 말씀은 사치도 보통 사치가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심이 불러내면 그때 나오실 수 있습니까? 일을 잘 했을 때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서울이라는 도시를 이렇게 지금 많이 제 기준으로 보면 정체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됐거든요. 이런 서울을 바꿔내는 작업이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닐 텐데요. 정말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오세훈 서울시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그리고 민주당 전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사이에 이제 소개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 네. 그렇네. 자리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 자리도 바꾸더라고요. 다른 방송은. 소개 순서 여야만 바꾸거든요. 자리 바꾸는 데도 있어요. 자리 대부분 그래요? 바꿔요. 예. 진짜요? 아직까지는 우리 근데- 당이 2번이에요, 2번. 근데 방송국마다 예. 위치는 정해지진 않았는데 위치를 바꾸더라고요. 대부분 바꿔요, 대부분. 그래. 네. 저희는 자리는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요. 익숙한 대로 하고 순서만 좀 여야로 살짝 관행이기도 한데 앞에서 오세훈 후보 인터뷰 중에 사실 제일 센 단어는 예. 이재명 고문은 조작 덩어리, 조작의 화신까지 나왔어요. 밖에서 현근택 대변인 들으시면서 좀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조작의 힘 후보 같은 발언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오세훈 후보가 지금 시장을 몇 번째 하는 거죠. 네. 임기 지금 시위에 핑계대고 있지만 1년에 굉장히 많이 한다 그랬거든요. 부동산 규제 다 풀어주고 재건축 다 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1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억나는 거는 교통방송 예산 깎으려다가 안 된 거 그거 하나밖에 기억 안 나거든요. 뭘 시동 했는지. 거셨대. 이제 시동 걸고 네. 이번에 뽑아주시면 출발할 수 있는 아니, 상태까지 1년 동안 시동 걸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아. 출마할 때는 네. 내가 시장을 해봤기 때문에 1년이면 충분히 업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이제야 시동 걸면 대선 시동만 걸은 거예요. 뭘 걸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대선 시동 걸고 아마 대선 물밑에다 작업하시는 것 같은데 1년 동안 시동 걸 거면 제가 보기에 앞으로 4년도 아마 출발 하나마나 하다. 여야 바뀌더니 아주 세게 나오는데 역시 현 변호사가 적응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 1년 동안 시동을 걸었는데 이게 사실 제가 볼 때 엄살은 아니라고 봐요. 서울시의회가 102명이 제가 볼 때 민주당으로 알고 96명 아니에요? 아닙니다. 더 많아요? 예, 더 많습니다. 6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방송 예산 깎으려는 것도 결국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치부심 1년 동안 하려고 했는데 되는 게 없으니 이번 4년 더 기회를 주시면 시동 열심히 걸어서 잘 돌진 못했던 거 4년 동안 좀 돌진해서 좀 바꿔보겠다 이런 생각이니까 그 엄살로만 듣지 마시고 정말 엄살 아닙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좀 밀어주시고. 그러니까 시의회 구성까지 바꿔야 그럼요. 뭘 할 수 예, 있다. 예. 저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역에서 시의원들 이번 당선되기를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라는 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시장이 시의회 통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아마 오세훈 시장이 처음 했을 때는 모르겠어요. 되게 의욕적으로 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대선? 그렇죠. 왜냐하면 다음 대선이 딱 그 지방선거 끝나고 1년 후인가 그렇거든요. 예. 타이밍에서 딱 맞습니다. 그러면 아마 뭐 아까도 인터뷰 보니까 부인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사치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네. 민심이 불러냈을 땐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는 답변에 대해서는 네. 안 나간다 말씀은 당연히 안 하시죠. 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정치인인데. 얘기하면 한다는 얘기여서 아마 대선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제 서울이든 뭐 경기도든 마찬가지 본인의 행정 능력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근데 뭘 보여줄까? 지금까지 뭐 세 번 하면서도 못 보여줬는데 네 번째면 뭐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뭐 그건 좀 회의적입니다. 제가 이제 오세훈 선대위 전략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시구나. 몰랐네. 근데 이제 오늘 인터뷰의 그 톤도 그렇습니다만 네네. 앞서가는 안정적인 1위 후보의 여유로움이에요. 그러니까 행정 그다음에 서울시에 대한 준비된 후보라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을 이제 네 번째 도전입니다만 사실 임기로 따지면 온전하게 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네, 네. 지난 선거는 보궐선거 1년짜리고 그 전에는 두 번째 됐지만 바로 내려왔고 아까 그렇기 때문에 2.5선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는 네 번째 도전하지만 실제로 임기를 내서 서울시의 시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행정, 뭐 복지, 뭐 부동산,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금 해보지는 못해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또 간헐적으로 쉬었기 때문에 이번에 4년 더 기회를 주시면 확실하게 서울시가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앞서가는 여유로운 서울 전문가 오세훈으로 아마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이제 4년 뒤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데 방송 토론도 좀 나와서 토론회도 좀 하시고 그러세요. 좀 법정 토론만 하지 마시고. 할 겁니다. 아니 우리 김민식 교수님 항상 토론하자 그러면 네. 우리 윤석열 그 당시에도 네네네. 우린 토론 찬성한다 맨날 그랬잖아요. 여기도 맨날 나온다 그러고 말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하세요. 좀 실천을. 자, 두 분 토론이 무르익으며 바로 이 자리에 오세훈, 송영길 두 분 모실 거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상한가 하한가로 들어가 보죠. 우선 뭘 골라오셨는지부터 좀 말씀을 해주세요. 현 변호사님. 네, 저는 뭐 강용석 단일화 딜레마 하한가로 했습니다. 강용석 단일화 딜레마 하한가. 김근식 교수님. 버릇 못 고치는 더불어 N번당 하한골 했습니다. 더불어 N번 당. 예. 자, 요 얘기부터 좀 풀어가 보죠. N번 방은 있었잖아요. N번 그렇죠. 방. N번 방. 네. N이 아니라 N번 당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잇따르고 있는 반복되는 성비위 사건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 국민의힘 대변인이 한번 한 이야기입니다만 그 선거와 관련된 가장 국민들한테 그 충격적인 게 바로 더불어 N번방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N번방을 이제 민주당의 그 이니셜을 따서 N번으로 했고 저는 이제 방 정도가 아니라 이게 N번 당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굳이 뭐 그분들을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민주당 출신의 고위 선출직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잇따르는 국회의원 보좌진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잇따른 또 성추문들 이런 것들이 계속되다가 이번에는 이 3선의 박완주 의원까지 또 다시 이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못 고치는 병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왜 민주당에서 계속 반복되고 고질적인 문화로 남아있는지는 제가 좀 이따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그 운동권 특유의 그 진보 진영의 저는 그 정치 문화와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 되면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 목표가 오르면 수단은 상관없다라는 그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진실이고 또 역사의 진보를 책임지고 있는 자기는 진보라고 하는 그 우월 의식 때문에 약간의 실수, 개인적인 어떤 인권 침해, 개인적인 성추문은 이건 별로가 아니다. 그게 예전 운동권 네, 문화였는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 지금도 저는 그 그 이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목표가 정당하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좀 밑바닥에 깔리는 게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조직 우선론이 굉장히 강해요. 이런 일이 터지면 그때그때 처음 터졌을 마다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되는데
이런 일이 터지면 항상 생기는 게 묵인하고 회유하고 은폐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김원희 의원 보좌관 맞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왜 신고했느냐? 그렇죠. 배신자 배신자라고 뭐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거. 왜냐하면 진보 진영 전체가 타격을 입는다는 이 조직보 이론, 조직 우선론이 그 개인의 인권 같은 거 생각을 안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뭐 굳이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2009년도인가로 기억하는데 민주노총 고위 간부가 정교조 교사를 성폭행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어요. 그게 운동권 조직의 가장 큰 저는 조직 문화의 큰 병폐라고 생각해요. 자, 현 변호사님, 뭐 네네. 원인 뭐 치열하게 고민하실 거예요. 이런 지금 김균식 교수님의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뭐 운동권 내 조직 문화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 교수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보다 더 선배시고 예전에 뭐 운동도 하셨으니까 예. 그런데 뭐 일정 부분 예전에도 뭐 그 내에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긴 있었거든요. 학생운동 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노동운동 내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게 지금 우리 민주당까지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 성추문과 관련돼서 뭐 2차 가해라든지 묵인한다든지 이런 거는 뭐 어디나 좀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건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사과도 계속 했지고 재발 방지를 계속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벌어진 거거든요. 아, 왜 그렇다고 생각해? 진짜 저도 지금 궁금한 게 네. 안희정, 박원순, 오거돈 이분들이 그냥 뭐 소소한 문제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시장 선거를 치러야 될 정도로 크게 난리를 겪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재발 방지책 만들겠다고 했고 특히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왜 뭐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느냐 이러면 안 된다 앞장서서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뭐 저도 뭐 그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문화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고 아마 그 평소에 어쨌든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생활에서 이게 좀 실천이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 좀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제 권력 관계에서 비서진들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서진들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생사 여탈이 다 뭐 의원이나 아니면은 뭐 도지사 이런 분들이 다 쥐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자 관계거든요. 갑을 관계인데 사실은 사회에서나 아니면 저도 뭐 조그마한 사무실 운영합니다만 네. 사실은 밖에서는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그런 정도 얘기 자체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문화가 돼 있는데 정치권에만 특히 민주당에 왜 이게 남아 있느냐. 제가 봐도 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극복해야 될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김근식 교수님 예. 이렇게 여권에서 비판 수위를 높이자 민주당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아니 민주당 잘못한 거 맞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당내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준석 대표 의혹 관련된 뭐에서 왜 더 신속하게 하지 않느냐.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그런 지적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저는 그 민주당에게 가차없는 그 엄중한 회초리를 들듯이 만약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도 그런 비위가 있다고 한다면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그 수위에 따라서 저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윤리위원회가 그 징계를 지금 상정을 해서 심사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건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는 그 술 접대를 받은 건 맞지만 성상납은 아니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그 팩트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좀 엇갈리는 진술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일단 진상규명이 먼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술 접대를 넘어서는 성상납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범죄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똑같은 잣대로 똑같이 엄정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거는 개인 사생활이다 이렇게 반박했거든요. 현 변호사님. 개인 사생활이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개인 사생활이라 그러면은 징계를 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성상납 문제도 있지만 그걸 혹시 무마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돈 문제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각서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커진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쨌든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둔 거 저는 뭐 그 부분은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고려를 한 거거든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정치적인 고려를 안 했다. 왜냐하면 선거 앞두고서 바로 이제 제명을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의 문제든 어느 당을 떠나서든지 간에 지금 김 교수님 말씀처럼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돼야 되지 우리는 괜찮고 뭐 이런 식의 반응은 저는 뭐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완주 의원이
아닌 건 아닙니다. 이렇게 입장을 주말 사이에 냈더라고요. 네네, 이건 네. 지금 뭐 억울하다는 건가요? 뭡니까? 약간 그런 당이 제명까지 했는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뭐 선거 앞두고 이러니까 다투지 않겠지만 본인은 일단 뭐 사실관계 왜냐하면 당내 윤리특위 조사할 때도 본인은 이제 관계를 부인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저는 뭐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본인한테 사실관계를 뭐 인정해라 이렇게 이제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본인도 어쨌든 뭐 권리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당의 입장에서는 좀 이제 부담스럽긴 하죠. 그러니까 쿨하게 사과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김근식 교수님이 가져오신 하한가 더불어 N번당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현근택 변호사의 하한가로 가보죠. 강용석 단일화 딜레마.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팽팽하게 붙었거든요. 네. 사실은 어떤 뭐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만 아마 김동연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게 저는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강용석 후보가 사실은 처음 나왔을 때는 지지율이 뭐 얼마 나오겠어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한 5%도 있는데 10%대 나오는 것도 있어요. 사실. 잠깐만요. 최근 여론조사 표 준비된 게 있나요? 표 준비된 게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조사가 여러 가지 경기도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요거는 한국갤럽이 중앙일보의 의뢰를 받아서 조사한 가장 최근 겁니다. 가장 최근 거.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38.1, 국민의힘 김은혜 40.5, 그다음에 강용석 무소속 강용석 여기서는 4%가 나온 게 있네요. 그리고 요거보다 앞에는 KSOI가 헤럴드경제 의뢰로 10일부터 11일 조사한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김동연 42.4, 김은혜 41.8, 강용석 5.1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는 802명 대상 조사고요. 중앙일보 거는 1,010명 대상 13, 14일인데 결국 뭐 4%, 5%. 그렇죠. 그러니까 강용석이라는 인물의 이것이 그 자체로 당선까지는 아니지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캐스팅 보트 비슷하게 돼버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의 있게 볼게요. 여론조사 두 군데 중에 앞에 중앙일보는 13, 14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박완주 지금 의원이 제명된 게 12일이거든요. 맞네요. 네, 그게 약간 이제 반영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거는 이제 10일, 11일이다 보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제가 보기에는 뭐 김동연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빠지는 않은 것 같은데 결국은 아마 강용석 후보의 이 지지율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가고 있는데 아하. 아마 이제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했을 때 과연 이 표가 다 오겠느냐, 오히려 좀 중도층이 빠지지 않겠느냐, 이제 그 고민이 있을 것 같고, 근데 단일화 안 했을 경우에는 또 승리를 보장하기 어렵고, 아하. 그게 이제 지난 대선에 또 봤거든요. 아. 봤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엔 고민할 것 같은데. 뭐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강용석 후보는 지금 던졌잖아요. 토론회 2번 하고 네. 그냥 또 정당 이름 넣지 말고 여론조사를 하자. 정당 이름 빼고 이름만 가지고 이름만 여론조사하자. 갖고 하자. 그걸 던졌어요. 그러면 하겠다. 단일화. 그러니까 그거를 받을지 안 받을지 이제 명확하게 지금 뭐 입장 발표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어려운 숙제죠, 이게 굉장히. 단일화 딜레마에 빠진 김은혜 후보. 제가 이제 오세훈 후보 전략본부장인 게 다행인데 김은혜 후보 전략본부장 골치 맡으신 분은 아프실 것 같아요. 골치 아플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제 3자 입장에서 또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강용석 후보의 단일화 제안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저도 이제 주위 사람들하고 좀 상의를 해봤는데 강용석 후보 갖고 있는 4, 5% 정도의 지지율을 단일화하면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당선에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는 저는 굉장히 복잡한 셈법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잠깐만요. 저는 당연히 단일화해야 된다. 안전하게 그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아니라고 지금 오세훈 캠프에 계셔갖고 지금 좀 쉽게 계산하신 건 아니에요? 굉장히 박빙승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일화라는 게 그 유혹적이긴 하죠. 그러나 강용석 후보가 갖고 있는 이미지 그리고 강용석 후보에게 지금 그 지지를 표현하고 있는 그분들의 성향이나 그 태도 등을 봤을 때 과연 김은혜 후보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라는 게 뭡니까? 굉장히 중도적이고 합리적이고 상당히 똑똑한 이 김은혜 후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김은혜 후보가 갖고 있는 이미지에 사실은 오히려 극우적인 그리고 좀 너무 강성의 어떤 이미지가 더 씌워질 필요가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중도층이 이탈하는 것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이건 정확히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로는 강용석 후보가 노리는 건 저는 간단하다고 봐요. 자기가 안 되는 거 알죠. 근데 왜 완주를 하면서 단일화를 압박을 하느냐. 그때 가로세로 연구에서 선거 나간다고 받았던 20억 가까운 후원금을 써야 됩니다.
안 쓰면 횡령이에요. 아, 선거 나간다고 후원금 받았어요? 그렇군요. 그렇죠. 엄청 하루 사이에 엄청 벌었죠. 그러니까 예. 그 돈을 선거운동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예, 선거를 예. 끝까지 가야 됩니다. 완주. 그런데 그건 뭐 돈에 관한 문제니까 법적으로 그런 것이고 정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강영수 후보의 계산은 네. 어떻게든 단일화해서 국민의힘에 정식으로 입당을 하고 싶은 거예요. 복당. 예, 복당을 해서 제도권에 들어와서 다 차기 총선 등을 노리려고 할 겁니다. 아. 저는 그러면 이게 또 장기적으로 국민의힘이 내후년에 총선을 치러야 되고 저도 치러야 되는데 네. 그때 강영수 후보 같은 분이 들어오는 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느냐. 저는 그건 전략적 계산을 해야 된다고 봐요. 단일화를 하면 그냥 한 사람이 포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손잡고 다니는 것까지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단일화가 아니라 스스로 자진 사퇴한다면 뭐 전혀 반대할 게 없죠. 저는 그래서 저는 선거가 가까울수록 자진 사퇴의 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 저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국민의힘 분들은 아, 그래요? 막판에 자진 사퇴할 거다. 제가 보기엔 근데 강영석 변호사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딱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네. 복당을 하고 정치 복귀를 해야 되는데 예, 예. 그냥 알아서 사퇴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야 뭐 다음에 뭐 공동정부라도 이게 줬지만 네. 강영석 후보한테 줄 거는 복당이거든요. 복당밖에 없죠. 그렇죠. 사실. 근데 복당했을 때 말씀처럼 그럼 당내에서 과연 뭐 중도라든지 지향하는 분들이 찬성할 거냐 그 문제 걸리거든요. 또 이준석 대표 계속 물건 들어주고 있잖아요. 성산합의 원래 강영석 변호사가 터뜨린 거고 예. 이걸 일단 이준석 대표 몰아내야 자기가 복당한다 이러고 있으니까 골치 아픈 그건 또- 문제예요. 쉽지 않아요 이게.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선거운동이 공식 시작도 아직 안 했잖아요. 이제 19일부터 선거운동 시작하는데 투표율이 다가오면 저는 그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을 밀어주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정권을 경기도 권력을 뺏어야 된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표 방지 심리에 의해서 지금 강영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저는 결국은 전략 선택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강영수 후보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강용석은 안철수가 아니에요. 안철수 후보는 자기의 그래도 적은 지지율이지만 자기의 확고한 입지와 중도적인 어떤 스탠스. 자기의 그 자리가 있습니다. 네네. 강용수 후보는 그게 아니죠. 그냥 떴다방 비슷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강용수 떴다방. 후보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우리가 안철수 대표 모셔오는 것처럼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전혀 없다. 아니 돈도 이렇게 많이 모이고 그건 그분들이 지지율이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팬덤. 팬덤이 있는 거죠. 팬덤이 극렬하게 있으신 분들이 정치에는 굉장히 도움이 안 됩니다. 하하. 제가 팬덤이 없는 이유입니다. 그게. 일부러 안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지금 이제 그 고민이 뭔지 알겠어요. 경기도는 사실 중도 민심이 굉장히 그럼요. 중요한 곳이거든요. 네, 그렇죠. 중도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인 곳인데 강용석 후보의 손을 잡느냐 마느냐는 고민이 될 법해요. 될 법한데 그러다가 진짜 박빙으로 지면 그때는 김은혜 후보가 그걸 다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게 고민 아니에요. 선거는 뭐 그렇게 하더라도 뚜벅뚜벅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당락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뭐 모든 걸 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정치공학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김윤혜 후보 측은 고민이 좀 깊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제가 이제 서울시를 저는 선거를 도와주는 입장에서는 네. 제가 볼 때 선거 패배를 감수하더라도 꿋꿋하게 자기 길과 자기 이미지를 가는 것이 국민의힘의 중도 노선을 강화시키는 것이 자. 오히려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강용석 후보가 어떤 얘기를 최근에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자기한테 전화를 했다. 윤 당선인이. 그래서 김은혜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거는 왜 굳이 얘기했을까요? 본인이 일단 뭐 연수원 동기고 친하다 있지만 나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화하는 사이다. 왜냐하면 지금 왜냐하면 김은혜 후보가 윤심을 얻고 당내에서 이제 경쟁 이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나도 윤심이 있다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근데 이게 저는 전형적인 법률가들의 마인드라고 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선인 시절에 네. 그러니까 공무원 아니다 네, 상관없다라고 한 거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 얘기한 건데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막 지방 다녔잖아요. 네. 후보들 이렇게 옆에 거느리고.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국민들은 법적으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게 적절한지 안 한지를 보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법적으로는 뭐 당선인 시절이니까 공무원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적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선거에 개입하는 거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강용석 후보가 나도 좀 이렇게 힘이 있다 이렇게 내세운 것 같긴 한데 저도 그래서 저는 적절하지 강용석 않죠. 후보가 네. 저런 발언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당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신중하지 못한 저렇게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보여주잖아요. 자기 대통령이 조금 말한 게 문제가 아니고 아니죠. 밝힌 그렇죠. 게 당연히 문제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말은 잘했는데 아니 대통령 밝힌 게 아니죠. 문제다. 대통령은 저한테도 전화할 수 있고 사적으로 네. 얼마든지 전화할 수 있죠. 네. 연수원 동기고 잘하는 선후배 사이인데 당선인 시절. 좀 잘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공개하는 게 문제죠.
그러나 대통령이 전화했던 것들은 개인적으로 아유 잘해라 그리고 좀 도와주고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덕담도 할 수 있고 격려도 할 수 있는 건데 오케이. 이걸 공개하는 바람에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아니 하잖아요. 말 자체가 잘못됐죠. 왜 김동연을 공격해야지 왜 자, 김문혜를 여기까지. 공격하니 이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죠. 그걸 공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강영수 후보의 여기까지 그 잠깐만요. 멘트를 봤을 때. 댓글쇼에서 5분만 더 할게요. 5분만. 자, 여기서 일단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이제 라디오 청취자들하고는 인사를 나눴고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유튜브 보고 계시는 이유는 이 두 분이 계속 계셔서입니다. 우리 김근식 교수님하고 현근택 변호사님. 하여튼 바쁘신데 잠깐 5분 내주셔서 감사드려요. 네네. 예.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두 분이 막 달아올라서 토론을 하시는데 제가 끊어야 돼가지고 조금 붙잡았어요. 강용석 변호사의 그 후보의 윤석열 당선인 시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통화 얘기하다가 우리가 네. 끊어졌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굳이 왜 했을까? 하나는 나 대통령하고 통화도 하는 사이야.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고, 또 하나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내용은 김은혜를 도와라 이거였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 그러면 그냥 똔똔 아닌가? 아니죠. 플러스죠. 플러스예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하고 친하다는 거는 지금 모든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 걸어놓고 선거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본인도 사실상 여당 후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소속이지만 나는 대통령하고 친하기 때문에 언젠가 다 복당도 되고 사실상 뭐 김은혜 후보가 되나 내가 되나 어차피 여당 후보가 되는 거다. 그 구도로 가져가는 거죠. 자기는 여당 프레임으로. 사실 이번에 복당 길이 막혔는데 국민의힘은 나 막았지만 대통령은 사실은 나랑 그렇죠. 친해 이 그렇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그럼요. 거다. 여당 후보 그게 결국은 득표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도움도 되고 지금 뭐 김현우 후보도 어쨌든 네. 뭐 여당이고 뭐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뭐가 됩니다. 이 얘기 하고 있는 거니까 원팀. 나도 네. 친하다. 나도 나는 친하다. 전화도 한다. 동기다. 이게 딱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네. 계속 우리 강현수 후보를 비판해줘야 돼요. 전화를 받은 것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신중치 못한 처사이고 또 자기가 대통령하고 친한 사이라고 해서 그걸 표심으로 이용해가지고 득표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강영수 후보의 실제 지금 선거에 뛰어드는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당?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권 정치에 들어와서 진입을 하고 싶고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모양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는 한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국회의원이 끝났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우리 기자 지망생 여대생한테 아나운서들, 아나운서 지망생들한테 정말 하지 성희롱 못할 이야기를 발언. 했던 네. 말을 그 제명당에서 나간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뒤에 행보는 또 아시잖아요. 사생활 관련해서 네. 법정 구속됐다고 제가 페북했으니까 고소하겠다고 그러던데 어. 법정 구속은 팩트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무죄 판결은 네. 났습니다만 법정 구속된 걸 제가 이야기했던 거고 그 다음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뭐 팬덤들이 있다고 합니다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로세로 연구소의 내용이 잘 아시잖아요. 어떤 유튜브 방송인지 그런 걸 보면 그냥 저는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계속 하시고 하시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시는 게 낫지 뭐하러 제도권에 들어와서 저도 제도권 들어와서 정치하니까 얼마나 굉장히 그 공인으로서 삶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냥 사적으로 마음대로 사세요 그냥 들지 마시고. 되게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 아니, 들어오시는 그게 아니라 거를. 정말 흑탕물 될 수가 있어서 네. 우리 국민의힘을 지키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다음에 제대로 이 정도까지 그 정상화돼서 복구되는데 5년 걸렸어요. 정말 이제는 다시 그런 길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뭐 이제 유튜브니까 조금 솔직 담백하게 국민의힘 내부 정서가 그러니까 강용석 후보, 뭐 가로세로 연구소 이런 곳을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내부 정서는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아니 아니면 반반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내후년 총선이 지금 또 계속 사활이 걸려 있는 거고 총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실패해도 결국 내후년 총선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정권 교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알 수 있는 건데 그 내후년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저런 분을 또 그냥 뭐 한 2% 3% 더 얻어야 되니까 네. 받는다. 들어와서 그분이 어떻게 할지 뻔하고 또 그분의 성적을 봤을 때 그분이 와가지고 뭐 했을 때 그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국민의힘이 거듭나서 이 새롭게 만든 이 정치 문화를 잘 이끌고 가야 된다고 봐요. 2% 오히려 3% 복당시켜주는 게 좀 더 조용해지지 않을까요? 오히려 밖에 있으면 내부로 오히려 관리? 지금 뭐 사실은 이준석 대표 이 문제도 본인이 계속 터뜨린 거잖아요. 네네. 빨리 의혹. 해달라, 뭐 복당 이런 얘기 나온 건데 사실 뭐 둘이 통화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대표님 걱정 마세요, 막 이러는데 결국은 할래도 안 되는 거잖아요. 복당. 그럼 오히려 그냥 복당 시켜가지고 그냥
뭐 공천이라도 주고 있는 게 더 조용하지 밖에 있으면 오히려 계속 더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2% 3%지만 굉장히 단단한 팬덤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국민의힘 내부로 들어오면 그 지지자들의 그 목소리가 빅 스피커가 될 거고 저는 당 그렇게 전체가 생각해요. 이제 예. 그 분위기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군요. 제가 이제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그 87년 민주화 이후에 우리 한국 정치가 상당히 민주화돼서 정치 발전했지만 예. 그래도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생각하면 가장 큰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여나 야나 진보나 보수나 네. 이른바 말씀하신 강성 지지층들의 강성 지지층. 조직화된 소수의 과잉 대표 현상입니다. 예. 사실은 전체 국민으로 보면 소수인데 이들은 조직력과 결집력이 강하고 목소리가 굉장히 빅마우스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과잉 대표되면 당도 막 휘둘립니다. 그리고 당이 휘둘리면 전체 국민들한테 이미지가 확 바뀌어버려요. 그런 것들이 저는 진보 진영에도 있고 저는 우리 우파 진영에도 있다고 봐요. 그런 분들이 이제 장외에서 뭐 우리 자유민주주의니까 장외에서 하는 거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당에 들어가서 이게 섞여버리면 정말 힘들게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정당 활동의 자유가 있는데 그걸 자꾸 그러니까 이제 제한하시는 따로 만드시면 되지. 따로 자, 만드시면 지금 되지. 잘 들어보면 현근태 변호사님은 네. 강현수 후보 좀 복당시키고 싶으신 거 같아요. 지금 김 교수님은 싫고 빨리 왜 복당 안 시켜요? 빨리 시켜야지. 알겠습니다. 그 불체포 특권 얘기 잠깐 좀 하고 싶은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정말로 방탄용 출마한 게 아니라면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라.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김 교수님, 어떤 식으로 제한한다는 거죠? 지금 알려진 바로는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지금 법은 회기 중에 이제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동의안을 제출하고 네. 투표를 해서 이제 총과가 돼야 체포를 되고 만약에 그게 상정이 안 되면 그냥 자동 폐기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이제 그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거였는데 네. 그걸 이제 상정을 안 하면 자동 폐기가 아니라 상정을 안 하면 체포에 동의한 걸로 해서 가결시킨 걸로 하자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네. 상정을 72시간 내에 그렇죠. 해야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를 해요. 국회에다가. 이 사람 이 국회의원 좀 저 체포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그 보고를 받은 시점부터 72시간 안에 표결을 해야 됩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다 와가지고 이 사람 잡아가도 좋습니다. 아닙니다. 표결을 해야 되는데 그 표결이 안 이루어지면 그냥 무산이에요. 못 잡아가요. 네. 이걸 바꾸자는 거예요. 어떻게? 국회의원들 그래 모여서 표결 안 해? 그러면 잡아가도 되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잡아가겠어. 그렇죠. 네. 이렇게 완전 반대로. 네. 자동 폐기가 아니라 자동 가결로 보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할 수 없이 이제 표결을 반드시 하게 될 거고 근데 그때 기명으로 투표를 하게 한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이름 걸고 투표하는데 국민들이 그래서 반대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다 기억할 거 아니에요. 누가 반대했는지. 저는 이건 이재명 후보가 받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현 대변인은 아시겠지만 이번 대선 후보 때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 하나가 불체포 특권 폐지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공약에 걸었기 때문에 이걸 반대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자, 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저는 법을 만들면서 표결 안 하면 가결된 걸로 본다. 나 이런 법은 처음 봤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가요? 표결 상정을 안 하면 가결된 걸로 본다 그러면 네. 그러면 뭐 표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다 그러면 네. 어떻게든 표결 안 하기로 할 거예요. 표결 못하게 못 들어가게 하고 일부러. 못하게 하면은 가결된 거니까. 근데 세상에 이런 법은 없어요. 표결 안 했는데 가결한 걸로 본다는 법은 왜냐하면 이게 헌법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국회 동의받아야 그러니까 회기 중에 국회는 이제 동의받아야 체포 구속되는 건데 저는 이게 두 가지 목표라고 봅니다. 하나는 당연히 이제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후보 방탄용이다 공격하기 위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핵관이잖아요. 네. 검찰 출신이고 지난번에도 검찰총장 물러나라고 막 이랬거든요. 이거는 이재명 후보한테 영장 청구하라. 그런 시그널 주는 거예요. 압박이라고 보시는 그럼요. 거예요? 검찰한테.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이 굉장히 기수가 높습니다. 윤석열 후보보다도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6기수가 높죠. 높아요. 굉장히 6기수. 선배란 말이죠. 원내대표죠. 그다음에 핵관이죠. 네. 그 신호 주는 거라고 봐요. 수사해서 영장 청구해라.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뭐 본인도 예전에 뭐 압수 구속 뭐 당한 적도 있고 네네.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되긴 했죠. 네. 근데 바로 포기한 건 아니고요. 30몇 시간 있다가
막 회기 뭐 올렸다 말았다 했는데 불체포 특권 포기한 게 그렇죠. 바로 한 네. 건 아니었어요? 지금 근데 21대 와서는 이게 다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불체포 특권이 이제 방탄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거는 결국은 국민들이 그거를 이제 좋게 안 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불체포 특권은 이제 방탄의 역할이 거의 끝났어요, 이제는. 그건 좀 아마- 동의해요. 네. 이게 이제 불체포 특권을 헌법에 명시했던 이유는 네.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 이제 행정부 독재 권력이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들 탄압하기 위해서 굉장히 권력을 남용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고, 맞아요. 근데 지금이야 민주화 이후에 뭐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독재자로부터 국회의원을 보호한다는 게 아니고 자칫 이게 잘못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이 오히려 수사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걸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현 변호사 말대로 지금에 와서는 사실은 명백한 그 범죄 혐의가 다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 당 아닌 것을 따지지 않고 불체포 특권 나오면 사실 다 동의를 해줍니다. 체포에 대해서. 지금 다 국회의원들이요. 웬만하면 예전에는 뭐 검찰 수사도 잘 안 나가는데 요즘 경찰 수사도 다 나가요. 우리 저 패스트트랙 사건도요. 수사 저 영장 없어도 소환하면 다 나갑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뭐 네. 구속도 안 되고 뭐 소환 안 되고 이런 시대가 이미 아니에요. 저도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 게 법조인이가 더 정확하시겠지만 예, 예. 좀 법리적으로 좀 따져볼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게 이제 왜 그럼 권성동 대표가 이걸 이슈화했겠느냐? 그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 성남 FC 사건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국민들 대다수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범죄 혐의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였다가 이제 국회의원 현역까지 되고 만약에 8월달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가 돼버리면 제1야당 당 대표 현역 의원을 사실은 검찰 수사를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정치적인 저는 그 공세라고 봅니다. 근데 불체포 특권 자체는 사실은 수사 뭐 능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벌써 범죄 혐의가 있다고 확신하고 저 계시니까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에 저런 분위기가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재판받아갖고 수사 받아야 된다는 텐데 저는 근데 그렇게 봅니다. 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하면 국민 다 찬성할 거예요. 근데 지금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불체포 특권이든 면책 특권이든 제한하고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그 차원에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특정일 염두에 두고 법을 만든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치적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현실화되긴 특히 어렵다. 아니 이게 저 상정 안 하면 가결된 걸로 본다. 이런 법을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분이 그래도 듣고 보니까 법률가 그거 맞는 것 30년 같아. 동안 하신 분인데 나는 이런 법 본 적이 없어요. 무기명을 기명으로 바꾼다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논란이 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인사 문제나 이런 거는 또 무기명 하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그럼 똑같이 예를 들어서 다른 문제도 나와요. 그럼 뭐 총리 인준이든 그런 것도 다 기명으로 하자 이게 나오는 거라서 이게 사실은 정치적으로 논란을 만드는 것이지. 논란 만드는 정도에서 기본 끝날 거다. 원칙은 지켜져야 됩니다. 인사 문제 다 그럼 앞으로 기명으로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찬성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오늘 본방송에서 하려다가 못한 거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아까 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이 성비위. 성비위란 말이 근데 여기서 맞는 거예요. 성비위란 말은 뭐 이렇게 어려워요. 원래 보통은 성추행, 성희롱, 뭐 성범죄 이렇게 의혹이라 할지라도 성범죄 의혹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는 성비위란 말을 쓰는 건 왜 그렇습니까, 현 변호사님? 어쨌든 팩트가 안 나온 거죠. 팩트, 사실관계. 왜냐하면 팩트를 얘기하는 순간 또 이체 가해가 되고 그러니까 뭐 어떤 행위를 했냐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행위에 따라서 추행도 될 수 있고 폭력도 될 수 있고 뭐가 될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을 쓰는 것 같고 아마 저는 이 불가피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보좌관이랑까지 나왔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보좌관이 누구를 특정하는 것도 어렵지 않거든요. 국회에서 보좌관이 그렇죠. 해봐야 9명, 10명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아마 이게 뭐 수사로 고발한다 그러니까 수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사실관계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제가 보기에 뭐 어떤 식의 용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완주 의원이 그렇게 된 상황에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윤재순 신임 비서관의 과거 전력도 같이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아까 본방송에선 전혀 언급을 못했는데 검찰 출신이에요. 근데 과거 검찰에 있을 때 이 성비위로 그러니까 이분은 성추행이더라고요. 성추행으로 징계 처분을 2차례나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의혹 수준으로 막 다투다가 맞네 그러네 다투다가 넘어간 해프닝이 아니고 징계를 2번이나 받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알기로는 한 번은 낮술을 먹고 껴안은 거고 또 한 차례는 뽀뽀를 한 거예요. 맞습니까, 현 변호사님? 네네 아마 그 2096년 일이 하나 있고요. 네. 2012년 일이 있는데 이제 2012년 일에 대해서는 아마 회식 자리에서 뭐 여직원한테 볼에 뽀뽀를 하려고 했다는 건데 그보다 더 심한 게 아마 그 이분이 아마 검찰에 있을 때 이제 검사는 아니고 일반직이었는데 굉장히 고위직까지 올라간 거죠. 검사는 아니에요? 검사는 네, 아닙니다. 검사는 아니에요. 검사는 아니고 일반직인데 예.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때 이제
대검 운영 지원과장을 했거든요. 음. 일반직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3급까지 올라간 거니까 핵심 네. 보직이라고 볼 수 네. 있는데 이분이 아마 검찰에 있을 때 별명이 EDPS라고 기사 보니까 있던데 그만큼 이런 음담 패설을 많이 했나 봐요. 에 뭐라고 EDPS라고 음담 패설을 이제 영어로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음담 패설이라는 말을 잘 못하니까. 맨날 쓰던 건데 진짜. 아침에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80년대 보니까 90년대에서 EDPS. 예. 별명이 EDPS인 사람이 있구나. 예, 예. 그래서 아니 그 2012년에도 보니까 러브샷 하려면 옷을 벗고 와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 그러고 술자리에서? 또, 예, 그다음에 그 JTBC 보도를 보니까 여름에 스타킹 안 입은 그 여직원한테 속옷은 입고 다니냐. 이게 사실은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경고에 그쳤다는 거잖아요. 검찰부장이 지금으로 따지면 제가 보기에 저기 아예 저 퇴출감이에요. 아, 이거는 형사 고소 들어갈 일이죠. 그럼요. 그런 일인데 이게 아침에 어제 또 그 보도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시도 보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시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시들을 많이 썼던데 평소에 이런 얘기들을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 보도에도 났던데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나 봐요. 무슨 뭐 대가리 뭐 없게 생겼다 직원 보고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들이 있어서 저는 1번은 일단 아니 이런 걸 가지고 경고밖에 안 했나라는 게 좀 의아스럽고요. 근데 이분이 어찌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계속 이제 지금 뭐 문제 없다. 계속 뭐 경미하다. 예, 경미하고 시적이다. 그냥 뭐 이렇게 시 보고도 그냥 문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저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시는 뭐 저는 시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갈 네. 필요도 없이 이 두 번의 징계가 전 7, 80년 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는 96년, 하나는 2012년.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일기 내각 그다음에 일기 대통령실 인선을 지금 마쳤는데 네. 인선에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내각은 전문성 그다음에 일 잘하는 사람은 네. 좀 짜는 것 같고 대통령실은 제가 보니까 그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 대통령한테 편한 사람을 좀 들여온 것 같아요. 아, 비서실이니까.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총무비서관이나 뭐 의전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네네. 이제 편한 사람이 하면 음. 좋겠지만 편한 사람도 걸릴 건 걸러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지금 이야기가 보도가 될 정도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또 올해적 일도 아니고 2012년이라면 사실은 뭐 정말 좀 큰일 날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인선을 할 때 자기 입맛에 맞거나 그다음에 편한 사람만 데려다 놓으면 이게 인해 장벽의 가치입니다. 자기한테 쓴소리 하는 사람도 옆에 있어야 되고 자기한테 직언을 해야 되고 옛날에 조선의 왕이 제대로 여기 통치를 할 때 정치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간관들 아닙니까? 간관들이 가서 그렇죠.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라고 전화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전화 옳습니다라고만 하면 전화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도 쓴소리하고 네. 그 직언을 하고 간언을 할 수 있는 간관들이 있어야 되겠다. 물론 총무비서관에 살림 챙기니까 편한 사람이 적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언론에 나왔으면 제가 볼 때 좀 제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뭐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좀 해보고 민주당은 지금 박완주 의원 또 김원희 의원 보좌관 왜 최강욱 의원도 뭐 제보가 좀 들어오고 조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관용 원칙으로 뭐 하겠다 이렇게 좀 입장도 밝히고 이런 상황이니까요. 대통령 비서실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상황을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두 분 하여튼 늦게까지 남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아니, 이제 뭐 현 변호사 이제 별로 이제 한가하잖아요. 제주 갔다 왔기 때문에. 오후에 또 갑니다. 인사 못 드린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인사드려야 낙천 되고. 인사 하러 갑니까? 낙천은 아니죠. 뭐 출마 자체가 네. 뭐 출마 자체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 낙천. 낙천. 또 왜요? 낙천이 저도 아니고. 낙선 인사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 이 두 분은 당에 꼭 필요한 두 분이시고 대선 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열심히 그 후보들을 위해서 발벗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분들을 당에서 좀 알아주셔야 될 텐데 말이죠. 와, 아니 5분 더 대통령실에서 해준다고 가서 좀 이렇게 쓴소리 하실 만한 우리 김규선 그러니까 같은 분이 딱 쓴소리. 가야 아니 되는데.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쓴소리하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한 월요일의 뉴스다. 오늘은 댓글쇼까지 조금 더 이어갔습니다. 연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김우식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 잠시만요. 또 종을 치거든요. 맞아. 자, 20분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